네, 4년 만에 백악관에 돌아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주부터 각종 공약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조병재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미국과 콜롬비아가 정말 무슨 관세 전쟁이라고 불릴 만한 상황이 됐다가 다시 없어진 건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두 나라 간? 예, 뭐 관세 전쟁이라고 뭐 이름 붙이기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그래요? 콜롬비아가 그냥 두 손을 다 들어버린 일방적으로 당하다가 예, 그런 셈이 되었는데 예. 어제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미국에서 그 불법 이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체포한 콜롬비아 사람들을 두 대의 군용기로 실어가지고 보고타에 이렇게 이제 보냈대요. 네. 보냈더니 콜롬비아 쪽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이게 뭐냐, 이거 우리 시민들을 말이야, 이거 뭐 범죄자 취급해가지고 군용기에 실어가지고 보내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는 착륙을 불허한다고 예.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대요. 그걸 얘기를 듣고는 트럼프가 그래 그러면서는 그냥 이거 25% 관세를 매겨 콜롬비아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매겨 그리고 콜롬비아 사람들에게 비자도 내주지 마 이렇게 이제 됐던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콜롬비아 쪽에서는 그래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25%의 보복 관세를 매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 트럼프가 그래 그럼 일주일 안에 말이야 우리 문제 이거 해결 안 해주면 25%를 50%로 또 올려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날 저녁 때쯤 되니 네. 이제 콜롬비아 쪽에서는 뭐 그냥 일제 다 받아들이겠다. 손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콜롬비아 쪽에서는 우리가 뭐 군용기로 보내든 민간기로 보내든 우리가 보내는 모든 불법 이민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사실 합의를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 이게 이제 콜롬비아 쪽으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예. 뭐 그래도 전개가 전쟁은 됐다니까. 아니다. 전쟁. 너무 일방적이어서. 그러니까 이거 무역 전쟁이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한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예. 전쟁다운 뭘 모양을 보인 적이 없으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콜롬비아는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이 미국의 제재를 막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게 앞서 한국산 수입품에도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도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도 뭐 미국이 이제 관세를 올릴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트럼프는 캠페인 기간 중에 계속해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으니까 예. 뭐 한국 상품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정도의 보편 관세를 매길 걸로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트럼프가 이제 초기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 관세 부분에 얘기한 걸 보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25%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10% 그리고 어제 이제 콜롬비아와 관련해서 다시 25%를 매기겠다 그랬다가 이제 취소한 것, 요 정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요 나온 것들을 보는 것 같으면 그 전부 다 EU가 이제 트럼프가 계속 불만을 표명해 왔던 그 무역 역조 시정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불법 이민 그다음에 마약을 갖고 들어오는 이거 통제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제대로 협조를 안 해준다 이런 명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 부품을 왜 이걸 멕시코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도록 해주느냐 그런 불만을 표명했고 캐나다, 멕시코 다 마찬가지예요. 예. 불법 이민하고 이제 펜타닐 마약의 얘기였으니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관세 얘기는 이거를 통상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통상 갈등 차원에서의 관세 인상이다, 관세 부과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거는 그냥 뭐 불법 이민과 마약 단속 차원에서의 조치지 이건 통상 현안으로서의 논의는 이제 아닌 거고 예. 통상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하는 그날 미국 제1주의 무역 정책이라고 하는 이 메모랜덤을 만들어 가지고 관련 부서 모든 부서에 한 10몇 개 부서에다가 다 보냈어요. 보내 가지고는 그 앞으로 4월 1일까지 지금 우리 무역 상대국 모두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그 무역 역조의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상대방 국가가 무슨 균형 관행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게 뭐 없는지
그다음에 환율 조작 같은 걸 뭐 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일체 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라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 조사 결과가 이제 예정대로면 4월 1일까지 나오니까 이제 그걸 놓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이 나라에 대해서는 뭐 어떤 보복 조치를 하고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해서는 뭐 60%를 한다 만다 이런 것도 이제 그때 가지고 나올 테니까 예.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인 이 통상 차원에서의 관세 문제는 그 시점에서 이제 나올 거고 예. 아마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하고도 좀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조사 차원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예.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견을 좀 제시를 해가면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주한 미군이 2만 8천 명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벤스 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귀중한 미군을 아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파병을 좀 규모를 줄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미 파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거잖아요. 방위비 분담금 지난 그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엄청나게 방위비 분담금 올려줘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지금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한테 아주 두 가지 큰 과제를 숙제를 준 게 있죠. 예. 방위비 분담 문제하고 그다음에 주한 미군 이제 철수 가능성을 자꾸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제 철수 얘기. 그리고 이게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기 위한 무슨 압박 수단이냐 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두 가지 과제를 계속 던져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틀림없는 거죠. 그리고 벤스 부통령이 얘기하는 것도 이 미군이라는 게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데 이걸 아무 곳에나 함부로 이렇게 보내고 뭐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우리가 그걸 놓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유념할 것은 그 트럼프와 벤스가 이제 팀이 돼가지고 지난 작년 1년 내내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다니면서 그 자기 지지자들한테 약속했는 거 아주 핵심 공약이 3개가 이제 있는데 세계 경찰 노릇을 그만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해외의 개입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 중에 핵심적인 공약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면 이 얘기는 틀림없이 나올 거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나름대로 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예. 정부에서도 이제 주한 미군 문제, 그다음에 방위 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나름대로 보관은 다 갖고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 앵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작년, 재작년인가 벌써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그죠? 그래서 1차 합의가 돼 있다라고 하는 정부 합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럼 그걸 깨고 다시 시작할 거냐라고 하는 건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트럼프니까 깰 수 있지 않냐 이런 거 아니에요? 깰 수 있다고 이제 다 이렇게 관측을 하는데 예. 사실 저는 뭐 트럼프가 깨고 이걸 다시 올리자라고 이렇게 이제 돈 문제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 미국 측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우리 측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돈과 그다음에 이 주한 미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북한과의 이제 대화 트럼프가 이것도 해나갈 테니까 네. 이거 3가지를 어떻게 잘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지 예. 또는 적어도 우리가 좀 피해를 가장 적게 보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예. 그렇게 저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이것도 하나 유념을 해야 될 것은 주한미군은 지난 몇십 년 동안에 계속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줄어드는 경로를 쭉 걸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28,500명의 숫자를 이거는 하나도 못 바꾼다라고 하는 이런 뭐 입장을 가질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유연성을 갖고 대응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방위비 분담금까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좀 짚어봤는데 한편 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 날 했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충격받을 만한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발언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취임 후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 좀 예상 밖의 행보도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좀 놀라울 만한 게 있었죠, 그죠? 네. 예, 두 분도 그렇게 한번 느끼셨을 텐데. 그 트럼프 행정부 이제 딱 일주일 지났는데 미국 쪽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제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백악관의 분위기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7년 1월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을 때 보면 이거 정말 중구난방이고 예. 이거 뭐 복마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이에 서로 얘기도 안 되고 막 각자 전부 다 따로 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엉망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 수지 와일즈 그 여성분 비서실장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기 휘하의 그 비서실장 밑에 이제 부실장이 3명이 있는데 이 3사람뿐만 아니라 비서실 전체 직원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뭐 기자들한테 불필요한 얘기하는 거 일체 지금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언론 유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선 처리가 안 돼요. 심지어 그 트럼프를 어중간하게 알던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전화하면 과거에는 트럼프가 이걸 받아가지고 얘기하고 거기서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까지도 다 통제가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이니까 한 일주일 동안에 이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국내적으로 우리가 놀란 일도 참 많았었죠. 가장 큰 거는 2021년에 1월에 있었던 의사당 난입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난입 사건에서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이제 수감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 한 1,500명 정도를 한꺼번에 다 사면해버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건이다 해가지고 뭐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걸 그냥 다 이렇게 사면을 해줘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국내외적으로 다 놀라운 일이고 앞으로 이게 이제 미국 안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얼마만큼 파급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좀 예의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외 차원에서는 가장 놀라운 일이 저거 기억하시죠? 캐나다 우리 미국의 51개 주로 만들어야 되겠어.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 우리 도로까지 와야 되겠어.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 그다음에 그린랜드에다가 뭐 우리 호텔을 짓겠다. 뭐 이게 안보 차원에서 그린랜드를 꼭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영토 팽창적인 얘기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국제법의 가장 그 핵심 원칙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주권하고 영토적 일체성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20세기, 21세기 우리 국제법의 핵심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이걸 건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거다. 또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은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쭉 지내왔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근본적으로 다른 질서로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그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북한과 과연 트럼프가 어느 정도로 관계를 다시 되돌릴 것인가. 왜냐하면 누클리어 파워라고 했나요? 북한을 그거를 그렇죠. 우리 언론에서 핵 보유국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의도는 뭘까요? 트럼프가요?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이제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으니까 이제 핵무기를 가진 나라다라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 걸로 볼 수가 있겠거든요.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적한 게 이번에 처음은 아니에요. 사실은 작년에 7월에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고 자기가 이제 후보가 돼가지고 그 연설하는 과정에서도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는 잘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틀 뒤에 또 어디 미시간주에 있는 그 유세에 나와가지고는 그 김정은 보고 내가 얘기를 했다. 핵무기 이제 그만 만들고 나와 같이 야구 구경도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나라다라고 하는 얘기는 트럼프가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고 그 비슷한 얘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트럼프가 지금 이제 어제 지난번에 뭐 아니면 지난주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북한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대통령 특사로 임명이 된 리차드 그레넬 같은 사람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현실인데 이제는 우리가 북한의 현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작년 여름부터 벌써 하고 있었어요. 그 전과는 그럼 다른 분위기네요. 조금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뭐 바뀌었다기보다도 트럼프와 그다음에 그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이거를 현실을 고려해서 뭔가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인식, 예. 이 인식은 이미 거기에 있어 온 지가 꽤 된 거다. 이게 갑자기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는 놀라운 거는 아니다라는 것하고 예. 우리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할 때 미국의 입장이 이렇게 조금 지난 얼마 전부터 이미 좀 약간씩 이렇게 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병재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